매주 화요일 2부에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이 있는 정치화투 시간인데요. 오늘은 야야 의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민생당 김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광수입니다. 예. 한번 근황을 좀 제가 여쭤볼까 하는데 백승주 의원께서 지난주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시민을 구하신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이크 가까이 좀 대시고. 예. 제가 이제 지역구요시 SNS하고 대민 접촉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예. 또 유령도시화 돼가는 이런 게 안타까워서 저녁에 중앙시장을 방문해서 걷고 있는데 네. 그 청소를 담당하는 미아원 아주머니로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예. 화장실에 남자가 쓰러져서 죽어 있다. 막 난리를 치는데 근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 그래서 저하고 이제 보좌관이 급히 가니까 몸을 딱 꼬골씩 쓰러져 있는데 아이고. 이 호흡을 못 하고 예. 또 제가 뭐 심장을 뛰지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19에 우선 보좌를 통해서 전화를 하도록 하고 전화하고 저는 그 국방부 차관 시절에 시범을 해갖고 배웠던 이 심폐소생술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심장이 자극이 가도록 그 배운 대로 막 엄청난 힘을 가해서 심장에 압박을 하니까 그게 소생술이죠. 심장 압박을 하니까 한 5, 6분 정도 경과했을 경에 예. 눈을 조금 뜨더니 아이고. 의식을 회복했어요. 괜찮으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9분여 지났을 때 그 119 소방서하고 또 경찰이 비슷하게 출동해서 인계해서 병원에 가도록 했는데 괜찮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저야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만 그 청소를 담당하던 아주머니 김미숙이란 분인데 네. 이분이 그 상황에서 예. 다급하게 사람을 찾아가고 예제 찾아가지고 거기에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네.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뭐 제가 했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할 정도 그건 아닌데 어쨌든 너무 길게 계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수고하신 119 요원들하고 청소하신 아주머니 알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빨리 쾌유하기를 빕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좋은 일 하셨네요. 예. 자 그리고 김광수 의원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처음 오셨으니까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북 전주시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국회의원입니다. 예. 저희는 민생당 소속인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워낙 이제 정치권의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사태에 온 국민의 관심들이 다 집중돼 있어서 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예, 그러시죠. 예전에 국민의당에서 이게 계속 분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철수 걔만 빼고 나머지 현실 정치 세력이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일부하고 대한신당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26.7%의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안철수 의원이 개혁 진보 진영의 위장 취업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안철수계 의원들 안철수 본인하고 안철수계의 뭐 이동섭 신용원 김수민 뭐 김삼하 의원 이런 부분들만 빠지고 이제 나머지가 다 통합돼서 함께하고 이름을 이제 민생당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네. 거대 양당 정치, 구태 정치, 뭐 진영 정치, 뭐 이념 정치 이런 걸 좀 타파하고 국민들의 어떤 삶, 실생활을 정말 제대로 살피는 생존의 기로에서는 어떤 국민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어떤 실용 정치, 중도 개혁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는 것은 아마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두 분께서 국회 코로나19 대책위 소속이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국회 차원의 이제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정당 교섭단체 대통령과 합의에 따라서 국회 특위가 만들어졌고요.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이제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해결해 가는데 국방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어제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이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야 정치인들이 전부 마음 콩밭대가 있잖아요. 선거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코로나 해결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특별위원회를 하려면은 소위원회를 많이 구성해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의견을 좀 수렴해서 현안을 해결해 가고 또 여기 따르는 중장기 정책도 만들어 가고 또 저는 2020년 2월 20일 이전하고 이후가 다른데 이전에는 하나의 천재지변 역병창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2월 20일 이후는 저는 인재 정부와 부실 대응에서 생긴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께서 이게 곧 종식될 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산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해진 거예요. 방심이었던 거죠. 그 방심 이후에 터진 상황들은 이렇게 악화된 상황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정부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할 때는 그 주무장관들이 잘못 조언을 했겠죠. 이런 조언한 부분 왜 그런 판단을 하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조사하는 노력도 같이 해가서 이런 잘못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어제 강력히 김진표 의원님이 위원장이신데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제 뭐 김광석 정경으로 흘렀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원래 이 특위 시작 자체가 좀 그런 우려를 안고 출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진실을 조사하고 책임론을 따질 때는 아니다. 이 특위가 지금 사실은 대구의 뭐 병상 부족이나 뭐 의료시설 부족이나 뭐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마스크 품귀 현상 또는 계약 연기에 따른 어떤 긴급 돌봄 문제 또 중국 유학생 문제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을 어떻게 국회에서 지원하고 현장을 지원해서 이런 부분에 20대 국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책임 문제라든지 진실을 조사해서 누가 이 과정에서 잘못했는지 누가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 공방은 그 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은 모든 힘들을 합쳐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종식시킬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총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어제 소위원회 4개를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소위원회 이름으로 거론한 것이 대구 경북 지원 협의회라든지 또 추경 편성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전적으로 김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제일 1차적인 문제가 병상 부족입니다. 이렇게 확진 환자를 병원에 못 가고 죽어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병상을 뭐 대구시장 3,000개 병상을 확보해 주고 또 부족한 의료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 또 이게 여기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도 하자는 여기 모든 것이 우선돼야죠. 즉 이거 가지고 정치적 유리 분리 따지고 책임 따지고 할 시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잘못한 대응한 부분에서 언젠가는 진실을 규명해서 반복을 막자는 것도 가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제 번번이 선제 대응을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비상시국에 방역의 최일선에 투입돼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불러다가 업무 보고받고 또 뭐 청와대 관계자 나오라고 해서 조사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제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추후에도 늦지 않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빨리 선제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국회도 제대로 역할들을 20대 국회가 그동안에 최악의 국회라고 비판받았지 않습니까? 뭐 이번 마지막에 그런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승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인력 부족이라든지 병상 부족이라든지 또는 재반 문제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 또 하나 문제는
병원 인프라가 거의 병원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치료를 그러니까 일반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그렇죠. 환경이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그렇죠. 되어버렸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국회가 긴급 추경을 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네네. 논의하고 필요하면 그런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좀 마스크 공급이 문제가 있다. 그럼 마스크 공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예.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백승주 의원님.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 당에 또 코로나19 특위가 있습니다. 네. 한교안 대표가 위원장이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오늘 의학협회 최대집 회장을 만나러 가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대집 회장님은 잘 알다시피 2월 1일에 이미 진단을 했죠. 지금 심각한 단계로 올리고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중국인의 입국 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고 6번, 7번 조치를 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들으니까 3.11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3월 첫 주 동안에 이 좀 사회적 어떤 거리를 두고 가지고 이 격리 차단 활동을 좀 하자 이런 운동도 벌이고 있고 많은 자발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문제도 논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이제 연결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자꾸 추경 편성하자 예산 타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 전가예요. 국회에서도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이요? 예, 뭐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3천 병상이 필요하면은 그 유효 군 시설이라든지 국방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연수원 부지라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고 행정 책임을 지고 결단해서 병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결단에 따르는 여러 가지 소요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권한 총리 권한을 이용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결단을 안 해요. 그러고 거기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앞에 일들을 국가 재난 때 투입해 보니까 네. 아주 적폐수사 때 다 행정 처음 받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과잉 행정을 하다가 생기는 약간 과잉에 좀 과도하게 했다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겠다든지 이런 대통령과 총리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결단을 해서 병상 3,000개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00개 연수원 부지 하나 확보해서 그거 비워라. 그래서 격리 병상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모두 지금 국회 예산 따로 추경 예산 편에서 이런 타령하고 알겠습니다. 국회 책임 넘기면 안 된다 이거죠. 결단이 필요한 시기, 돈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다.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돈이 필요한 시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마스크 문제도 알겠습니다. 매일같이 문제 없다 했는데 매일같이 문제가 있잖아요. 결단을 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김광수 의원께는 그러면 이 추경은 김광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는 추경이 긴급하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 코로나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치는 경제적인 여파들이 너무 충격이 크고 예. 이렇게 경제적인 여파가 클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도 해요. 그런데 정말 현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네. 그런 서민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정말 그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종이박스 모아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긴급 한 어떤 생계 대책 이런 것들도 마련해야 되고 예. 또 한 가지 근본 부분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물류 자체가 순환이 안 되는 그냥 완전히 동맥경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중장기적인 경제 파급 효과들이 엄청 크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IMF 직후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경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아까 그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마스크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그런데 저는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동안에 예. 저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됐던 게 이제 DUR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환자가 동일 병명으로 어디서 처방을 받으면 그것을 다른 약국에서 처방을 못 받게 돼 있어 확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마스크도 건강보험 체계로 그렇죠. 돼 마스크도 있죠. 똑같이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그리고 이제 약국에다가 한 50펜트를 공급하고 한 50펜트 정도는 공공 물량으로 해서 정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에 있는 뭐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급하면 되고 예. 나머지는 약국으로 다 풀면 약국에서 DR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사람이 사재기할 수도 없고 물류
흐름도 알 수 있고 예.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 파악을 해낸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저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그 중대본의 핵심 중심이 실무자 중심이 아니고 행정 쪽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도 나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실무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같습니다. 예, 마스크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 줄을 서 보니까요. 저 판다에서 가보니까 5분 만에 다 동이 나요. 300개 주고. 그래서 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국민들의 분노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마스크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부 투명하게 발표를 해야 돼요. 일 생산량이 1200만 장인데 네. 300만 장 정도가 상국에 수출되고 있다. 상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이제 며칠 전에 조치를 취했다가 이 조치가 늦은 거죠. 조치가 아주 늦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장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인데 월급 받는 사람 정상적인 급여 받는 사람이 유급 재택근무는 괜찮아요. 생계에. 그러나 일용직들 이런 분들은 아예 유급이란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의 고통이 추경에 좀 반영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추경 예산 어제 말씀드리니까 6조 정도 편성할 거라고 대정부 질문과 답변 가지고 나왔는데 6조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서민 경제 또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분의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좀 추산을 해서 이분들 모두에게 좀 이 기간 동안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추경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그 나눔과 연대 이런 차원에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그 착한 그 임대인 이 관련된 분을 한번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김광수 의원께서 착한 임대인 지원법 발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저희 지역구에서부터 시작한 일이어서 예. 제가 이것을 지금 어느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에 기대지 말고 네. 정부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제도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어떤 운영자금 지원책 그리고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들에 대한 어떤 세금 감면을 포함한 각종 세제 혜택 이런 네. 것들을 한번 법제화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착한 임대인 지원법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서민들에 대한 중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지원 네네. 이런 부분들이 포괄되어 있는 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내일 지금 발의가 될 예정이고요. 네. 가능하게 이제 긴급하게 이런 것들은 이번 회기 안에 임시회기 안에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강한 바람을 갖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가 오는 3월 17일까지인가요? 예. 17일까지. 근데 좋은 법안을 냈는데 제가 조금 네,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보니까 지역에 임대를 주는 분들이 뭐 좀 뭐랄까 이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50% 30%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존경심도 가고 참 상승하는 문화에 좋은데 근데 이제 착하다 안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이 들어있어서 요 이제 그 착한 하는 말이 약간 그 임대인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이런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명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법명을 그렇게 한 거고요. 구체적인 법명은 다른 거고. 그렇겠죠. 대신에 이제 아니 뭐 착한 임대인도 있고 정말 나쁜 임대인도 있죠. 정말 밀려되는데 또 안 올린다고 해서 쫓겨나는 사실은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 현실이니까.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에다 맡겨놓지 말고 정부에서 어떤 법적인 제도화를 알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요일 정치화투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 민생당 김광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은 꼭 좀 빨리 처리가 되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잘잘못은 이후에 좀 따져주시고 좀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갔다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정치권에서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코로나19 관련된 내용들 신천지 쪽 이야기도 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 경북 등지에 대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 중이지만 전국적인 확산은 빠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지병이 없고 증세가 가벼운 환자를 격리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가 다음 주 초까지 2,000실까지 확충됩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대기 중인 확진 환자는 약 1,800명입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 3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891명에게서 기침과 발열 같은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신천지 신도 270여 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추적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공적 비축 제도를 도입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방안을 현장에서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결정한 국가와 지역이 모두 9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곳은 36곳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일부 서쪽 지역의 대기가 정체되면서 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차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가 떨어지겠고 오늘 오후 시간은 전국의 먼지 농도가 평균적으로 보통에서 좋음을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예상한 낮 기온이 서울 11도, 광주 12도, 대전, 대구 1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 저녁부터는 흐려지겠고 내일 새벽에는 한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북 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고요. 모레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9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은 적지만 서울 시내로 집회를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작업에 영향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우선 집회는 율곡로입니다. 광화문 삼거리에서 안국역 방향 종로 경찰서 앞 하위 한 개 차로가 집회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어서 부근 지나는 차들이 서행하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 양평교 부근 1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성산대교 남단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성산대교 방면은 신정교에서 목동교 쪽으로 정체고요. 다음은 사고 때문에 정체가 심했던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입니다. 판교 분기점 부근 2, 3개 차로를 막고 진행됐던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는 끝났고요. 지금은 정체도 거의 풀렸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새마을 부근 3차로와 갓길에 고장난 차 때문에 막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차가 많아서 정체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정치와투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 민생당 김광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4,812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검진자가 12만 5,851명으로 지금까지는 집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검사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검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도 상당수 확진자는 대구 경북 지역에 분포돼 있고 또 특히 신천지 교회 여기에서 퍼진 확진자가 상당히 좀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 열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 코로나19 관련된 관심도 높고 긴장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큰 뉴스로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께서. 예. 일단 좀 뒤늦은 사죄, 변명 또 책임의 피로 가득한 기자회견이어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궁금증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신천지와 관련해서 지난번 그 31번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되면서
특히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 또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집단에 의한 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신천지가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그동안에 이제 뭐 교인 명단을 늑장 제출했다든지 뭐 교육생 신도 명단 다 누락해버려서 초기에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이 어떤 신원이 은폐됐다든지 허위 진술로 방역 활동을 좀 방해해온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신천지가 종교 이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 가장 기본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라는 특정 집단의 대구 경북에 대한 집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네. 이 확산의 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천지 부분이 좀 법적 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면서 이제 뭐 사과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네. 좀 자발적으로 좀 협조를 해야죠. 그렇게 봅니다. 예, 백순주 의원님. 예, 신천지가 어떤 우리가 지금 검역 대책 또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죠. 그 신도들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또 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방역 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협조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무죠. 그래서 뭐 죄송하고 뭐 또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아주 갖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해서 이 조기에 이 신천지가 협조하는 모습 이것이 지금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신천지라는 이 특정 집단 뭐 종교라고 또 얘기하고 뭐 하지만 이게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뭐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뭐 입장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좀 살인죄로도 좀 고발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를 조절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고 좀 해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건 충분히 해야 된다. 예. 그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뭐 처벌하겠다는 목적 같은 수사가 아니고 철저하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수사해서 현행 법 체계 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수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그리고 신천지 입장에서도 이것을 자기 어떤 종교 집단의 붕괴 네. 종교 세력의 약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 안 된다. 무슨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피해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네.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신천지가 자발적인 협조를 좀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수단들은 다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발적인 협조를 만들어내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만들어내는 여건. 그래서 일부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천지 쪽을 살인죄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고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 현 정부에 대한 분노 이것을 분노 크거든요. 대구 경북지역 이 분노를 이제 고발해서 좀 해소시키려는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천지 쪽에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네.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대로 협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법적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고발대가 조사도 하고 그렇게 가더라도 그쪽을 설득하는 노력, 네. 그쪽 협력을 얻어내는 노력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 사실은 이전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쪽에서 사전에 많은 파악한 정보를 갖고 이런 위기 때 좀 그 정보가 작동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 환경이 그렇고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또 이 지도자들이 막 이 신천지 지도자들을 살인죄로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노력 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뭐 협조를 받아야 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 좀 폐쇄적인 조직에 대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낼 수 있도록
좀 신천지가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발적 협조 좀 받아야 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자발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은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는 예.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박원순 시장 이야기했지만 뭐 그분이 뭐 쇼맨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실성 없는 어떤 쇼맨십이나 이런 것들 어떤 정치적 이벤트 이런 것은 부메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지금 신천지에 그때 집회 초창기 갔던 사람들 중에 지역사회에 예. 돌아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이제 광역 단체장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각 지역에 갔다 온 신천지 교회 갔다 온 분들이 신천지 교도임을 밝히지는 걸 또 가족이라도 주변에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도 좀 보호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발적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보야 그게 이제 일반에 공개되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제 관에서 잘 관리를 해야 예. 되는 문제는 있는 거고 그분들이 협조를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든 간에 파악해내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현실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좀 혹시라도 이런 아시는 게 있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는데 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나온 손목시계 논란이 또 어제부터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차고 나왔고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포커스를 좀 잡고 보고 있는데 뭐 이런 행동을 왜 이만희 총회장이 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신천지라는 집단이 정치권에 상당히 좀 자신들의 어떤 그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과시용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 접촉한 정황들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에 가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뭐 신천지 봉사단체가 열심히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서 네. 각종 뭐 단체장들의 상을 그다음부터 뭐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상을 줬고 박원순 시장도 상 줬고 그렇더라고요. 그거 이제 열심히 활동한 곳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에서 상을 올리면 주는 거죠. 그냥 그 뭐 박원순 시장이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상 몇 개 달라고 하면 내려가는 것은 그런 게 행정 절차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차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친박 세력 등 어떤 미래통합당에게 자신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SOS일 수 있다. 저는 뭐 이런 판단들도 짓고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예전에 뭐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내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를 고발까지 하고 사실은 언제 고발 한번 하셨죠? 미래통합당에서 지난달에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이만희 총회장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반발. 그러니까 뭔가 좀 나 알고 있는데 내가 좀 뭐 폭로할 것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긴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계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제 예. 사죄하는 것, 절하는 것보다도 언론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시계와 관련된 가십성 기사들이 너무 집중되니까 그건 뭐 그런 정도로 뭐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저도 시계 김대중 대통령 시계도 갖고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계도 많이 갖고 있어요. 시계 갖고 있다 해서 그분하고 뭐 특별하게 그 당시 시계라는 것은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정치인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이 언론 환경에 투영된 모습이 아닐까. 지금 미래통합당에게 지금 사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선거를 치르기 힘들 정도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 상황에서 일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 방역을 잘못하고 대책을 잘못해온 정부 책임이 큰데 이것을 이제 신천지 쪽에 책임이 큰 게 나타난 거죠. 현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하고
신시계와 관련성을 슬쩍슬쩍 흘려서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상처를 만들어내려는 공학적 측면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더 지금 저도 시계 갖고 있다 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계도 갖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시계 있어요. 집에도 아직 보관하고 있는데 이 시계를 하나 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과 이만희 관계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아니라고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계 아니라고. 정치 공학 이거 보도하는데 좀 안 해야 됩니다. 예, 신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 범진보 진영에서 뭐 연합정당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진행이 되면 그때 다음 주쯤 돼서라도 시계 얘기 하나 더 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시계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열띤 토론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정치와투 미래통합당 백승주 의원, 민생당 김광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